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난다? 글쎄요. 일어나려면 정말 가파르게 앞으로 급격하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고 이때는 줄이셔야죠. 근데 지금같이 경기 침체 오는 시그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그 불안을 또 지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불안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의 의견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네, 간밤에 네. 엔비디아가 10%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흐름을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 이 방송하고 나면 또 댓글이 많이 달리겠죠. 네, 저희는 그 시각의 변화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많은 분들께서 9월달, 10월달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 보통 대부분 그런 조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그 지난 금요일 날 단기적인 어떤 투자 패턴으로 봤었을 때 헤지펀드 업계에서 볼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이라고 하면 이제 빅스 지수, 빅스 지수를 다 보는데 이게 이제 15, 16 넘어가면 네. 엄청나게 수익을 보는 어떤 그런 쪽의 베팅이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 그러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제조업 PMI가 당연히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면서 빅스가 지금 20 이상까지 치솟았죠. 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어떤 전략.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체가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좋다. 이건 뭐죠?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 지난 뭐 7월 대비해서 8월 달 보시면 거의 뭐 15% 20%이던 게 40%니까 2배로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뉴스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것 같으면 네. 흔들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뉴스가 경기 침체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 이 방송에서 해야 될 일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민감하지만 왜 민감하냐면 거의 뭐 2년 반 만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피봇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9월 18일 날 내리니까 이제 9월 18일 날 내리기 전후로서의 변동성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이제 대세 하락장과 연결돼서의 하락일지 아니면 그냥 그 피봇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현상일지에 대한 답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보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 12개월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별 변한 게 없다. 물론 노동시장이나 고용시장 자체가 좀 쿨다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두렵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고용시장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즉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설비 투자의 확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끌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률 하면 어떻게 봐야 되죠?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와 순수출로 보거나 아니면 고용시장과
생산성 향상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확연하게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중이 고용 시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어저께 아침까지 큰 하락을 만들어냈던 PMI 지표. 네. 예, 요게 이제 얼마가 나왔었냐면 47.2 예상치는 47.5 겨우 0.3 차이인데 시장을 확 밀고 여기에 또 그 유명하신 그 펀스트레스의 톰리가 뭐 단기적으로 10% 빠질 수 있다 그 얘기 나왔고 아침장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맞물렸고 또 글로벌 어디였죠? S&P 글로벌 여기서 나오는 또 미국 제조 PMI 지표도 47.9가 나왔고 근데 사실 과거에도 보시면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조 PMI 지표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계속 높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서비스업 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업까지 무너지면 진짜 골치 아픈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나온단 말이죠. 네.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흔들기가 나타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두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더 장기적인 비유겠죠. 예. 근데 왜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이미 경기 침체는 왔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침체에 대한 확률은 뭐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또 뭐 고용 시장이 안 좋다는 것도 결국엔 뭐 생산성 향상이나 AI 관련 설비 투자 이 데이터 상으로는 침체나 주가 급락은 뭐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해석이겠네요. 저도 그쵸. 얼마 전에 뭐 그 외신 보다 하나 그 단어를 재밌는 거 봤는데 최근에 증시 변동성을 만들어낸 거는 지표가 아니라 분석 변동성이다. 사람들의 해석의 변동성, 이 변동성 나타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계기나 반전의 포인트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 시장은 결국 실적을 따라가죠. 네. 원래는. 네.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경기 침체가 있는 해는 당연히 실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려면 결국 실적이나 기본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를 해주겠죠.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이 걸리면서 보려고 하기 전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9월 18일인 거죠. 참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9월 18일이고 우리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왕창 던지게 만들죠. 예, 볼을 굉장히 이용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레버리지 ETF의 투자 비중이 정말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털어먹기 좋아요. 예. 제일 많이 지난주에 제일 많이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산 게 반도체입니다. 그건 엔비디아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실적이? 그건 모르죠. 네. 왜 그러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말로 베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한국 시장 투자하는 멘탈로서 하세요. 예. 그리고 레버리지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레버리지 ETF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녹아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볼 지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심리 지표를 흔들어대서 정말 예, 털릴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방송을 만들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레버리지를 써요. 쓰는데 그거를 전체 자산의 뭐 겨우 한 10%? 뭐 20% 맥시멈 정말 쓰지 전체 다 안 쓰는데
정말 보면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레버리지를 많이 쓰십니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좀 죄송합니다. 좀 사이드로 트랙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빼고 나면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지표로서 막 흔들어대는 것을 빼고 나면 결국은 펀디멘탈로 저희는 시장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펀디멘탈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들면은 S&P 500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지표를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15%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2024년에 EPS 증가율이 10%고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15%입니다. 자, 이게 컨센서스예요. 네. 뭐 저게 컨센서스면 저건 경기 침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틀릴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이 레거다. 쫓아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다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에. 왜냐하면 지금 2, 4분기의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10.9%로 올라갔어요. 1, 4분기가 5.9%였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영업 마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M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하드웨어 피크 아웃 얘기하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리포트도 피크는 내년 1, 4분기, 2, 4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당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볼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사람들의 돈을 털어간다는 얘기죠.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컷드로이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예,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정말 흔들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못 버티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럴 때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맞다. 예, 보시면은 계속 질문이 나오십니다. 언제 경기 침체 오는데요? 지금 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미국 시장 투자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정말 오래 투자를 못 하세요. 미국 투자는 전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경기 침체가 나오려면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해소. 이 해소. 네. 예,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 이렇게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만들었고요. 2022년도에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 네, 그렇게 막 두려움을 만들었죠. 그게 2022년도 그게 네. 언제였냐면요. 2022년도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죠, 오히려. 그렇죠. 그죠? 지금 이제 0% 됐다. 그게 또 이제 흔들어대고 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보냐면요.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은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라고 하면 은행권, 금융권이 얼마나 마진을 이룰 수 있고 얼마나 대출을 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수익성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의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매니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보통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자산 운용을 덜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그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시나리오이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 대출 질가율. 실질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지, 네네. 실질적으로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저는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난다? 글쎄요. 일어나려면
정말 가파르게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에 급격하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 급격하게 떨어질 때 경기 침체가 다 왔거든요.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죠? 근데 빨간색 선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이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죠. 올라갈 때는. 그리고 언제 피크를 치나요? 대부분 다 10% 이상에서 피크를 치죠. 예, 여기도 12%죠. 여기도 10%입니다. 더 가서 여기까지 갔었을 때가 11%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넘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까지 8%고요. 다시 꺾였지만 또 올라가서 10%를 넘기죠.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경기 침체가 안 나온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네. 올라갈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 2.9%까지 왔어요. 10% 아직 안 갔죠. 빠르게 10%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각도면. 그죠? 그 단기간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단기간에 대출 증가율이 10%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 시장을 더 많이 강타를 할 거예요. 물론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전히 먼저 성장률이 들어온다라는 게 먼저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흔들기에 무엇으로 흔들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흔들기가 경기 침체. 그러면 그게 오래 갈까요? 제 판단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숫자가 나오면 그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기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톰리나 뭐 펀스트레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짤을 잘라서 많이들 올리세요. 네. 근데 그분이 7% 10% 빠진다. 요것만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쭉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단기적으로 8주 동안 그러니까 딱 9월, 10월 달에 그 정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연말에는 전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대선 기간에 이렇게 하락률이 생길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선 기간입니다. 9월, 10월 달에 평균적으로 0.46, 0.34 빠져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50%, 58.3%의 확률로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락률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케이스인데 그래도 그 퍼센티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7월, 8월 달이 또 엄청난 변동성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환산을 저희가 해보면 요렇게 답이 나와요. 대선 때 아까 그 퍼센티지를 쭉 넣고요. 그리고 확률을 쭉 집어넣고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월 말이 됐었을 때 104.48이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4.48%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로 계산하면 107.26이니까 7.26%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입니다. 그냥 평균을 때려 넣은 거예요. 뭐 확률은 다 상관없고. 네. 예, 그래서 그냥 평균 그랬을 때의 예상치는 5,930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연말에는 플러스로 저희가 계좌가 그렇죠. 바뀐다는 플러스 7%는 돼 있을 거다. 이게 지금 대충 예측치인 거고요. 아까 보신 이런 통계를 가지고. 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9월 달이 안 좋고 10월 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거 언제 삽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을 자꾸 그런 식으로 3배짜리를 가지고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 계속 계좌가 녹아내린단 말이죠. 그걸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래도 불안하시면 그 불안을 또 지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불안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 경기 침체가 근데 바로 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해봤냐면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15%예요. 그러면 당연히 ROE가 올라가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간다. 네. 근데 저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전혀 안 바뀐다. 즉 이익이 안 올라간다. 라는 가정을 집어넣고 적절한 가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S&P 500은 5,400포인트가 나오고요. 내년 연말까지 이제 적정 가치가. 그 다음에
나스닥은 18,000 나스닥 100입니다. 18,457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약 지금 지수 대비해서 4%,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3% 정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어제 하락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최대. 얼마 안 빠지는 건 3%면은 그냥 감당할 수 버티셔야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죠. 예,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을 때 지수가 요 정도 빠질 거 정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버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8주 걸릴지 그냥 9월 18일 날 완전히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18일 참 공교롭게도 9월 20일인가가 또 옵션 선물 만기예요. 예, 쿼드루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네. 아주 중요한 9월 달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흔들어 댈 때까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딱 지나고 나서 또 완전히 얼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지금 던져놓으면 언제 살 거냐 이거죠. 제가 여태까지 항상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지영 연평균 연구위원님이 알고 수익률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도 계산 정확히 숫자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률 2자릿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3%입니다. 3%. 네. 연복리 수익률 3%. 네, 미국 증시의 S&P 500의 지난 2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8%. 8%가 넘죠. 그리고 지난 10년으로 계산하면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요? 예, 네. 예, 샀다 팔았다를 했어요. S&P 500 가지고. 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날 안 들고 있었어. 음. 한 열흘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많이 깎이겠죠. 예, 정확하게 3%로 떨어집니다.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 왔었을 때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온다. 이때는 줄이셔야죠. 근데 지금 같이 경기 침체 오는 시그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아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39%. 그죠? 예, 80%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정도의 어떤 큰 위기 그리고 엄청난 하락장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던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해 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피봇이 일어난 시기부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파셔야 돼요. 근데 12개월 안에 안 일어난다. 반대다. 그러면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그 12개월 동안에 플러스 15에서 20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15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 데이터는 뭐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네. 어딘가 갖고 왔을 텐데 아무튼 예. 본부장님,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12개월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 의견 자체는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10%나 떨어져 버리니까 다들 공포감에 이렇게 좀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떨어진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미 제조업 PMI 지수가 뭐 침체 수준으로 나온 거랑 여기에 미 법무부의 엔비디아 소환장 발송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네. 이 가장 큰 그림에 있어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해서 뭐 무슨 어떤 매출이 그러니까 그 장비를 파는 회사들 빼고 뭐 설비 투자를 하게끔 하는 회사 빼고 즉 엔비디아를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뭘로 수익을 벌어들이냐 뭐 이런 케이스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너무 이렇게 다 끊어서 보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등등등이 퍼붓고 있는데 이거를 매출로 일으키지 못하면 나중에 이거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더 많이 한대죠. 예,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네. 그냥 강물이 가고 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를 5년 뒤에 다들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하드웨어를 깔 거냐, 안 깔 거냐의 차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하드웨어 막 깔았고 자꾸 많은 분들께 시스코 시스템과 비교하거든요. 2000년까지 그렇게 많이 깔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98년도가 피크였고요. 이익에. 99, 2000년도가 피크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서 ROE가 22%까지 갔다가요. 98년에 99, 2000, 2001, 2002 9%까지 빠져요. 이익이 반 이상 줄어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붕괴. 딱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상승의 곡선이 누웠다. 엔비디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이건 재밌죠, 저는. 예, 요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실질적으로 이익이 지금 뭐 엄청나게 깨지고 ROE가 막 엄청나게 깨지는 게 전혀 아닌 케이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 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약 99년, 2000년에 딱 붕괴됐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5.8%였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의 그 81억 인구 중에서 챗 GPT를 쓰고 있는 퍼센티지는 2.4%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더블은 가야 된다. 최소. 2배로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사이클에 있어서 2000년이 아니고요. 97년 정도? 정말 많이 보면 네. 98년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들여다보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도입률이라고 얘기해서 penetration ratio라고 얘기하거든요. 2000년도에 어느 정도로 이제 갔었냐를 봤었을 때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 한 50% 정도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서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클라우드 쪽 서버 쪽에서 이제 AI 서버 비중으로 넘어가는 퍼센티지가 올해 연말로 계산했었을 때 한 14% 정도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게 절반 이상으로 가면 이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났다고 하는 게 하드웨어 사이클 자체가. 네. 근데 지금 14%니까 아직 몇 년은 더 남았다 정도. 물론 언젠가는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 하드웨어를 다 던지고 다른 걸 다 지금 사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어쨌든 이 주도주가 이끌어가는 타이밍은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1년이 지난 지금 정도 되면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빨리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애플데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계속 볼 겁니다. 즉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정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 상으로 네. 가능하면 하드웨어 비중을 많이 던지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괜찮다. AI 내에서요. 네. 그래서 종목을 그런 쪽으로 찾아보는 거는 괜찮다. 근데 하드웨어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한 제가 포트폴리오 갖고 왔죠. 예. 하드웨어 한 35%, 소프트웨어 한 25% 정도.
정말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반반. 근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가져간다? 그건 전 아직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좀 날카로운 질문. 네, 뭐 저도 부탁드려도 뭐 될까요?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가지고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기는 뭐 전 세계 대장주에다가 어차피 AI 성장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객사 기관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고 콜도 하다 보면은 네. 다들 대기하는 게 엔비디아 그로스 성장률이 언제 꺾일지 이게 엔비디아 던지냐 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좀 의견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그게 저도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 매출 성장률이 78%에서 75%로 조금 꺾였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이 3%포인트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반응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네, 그냥 웃어 과도했다? 넘길게요. 저는. 그 정도로 네. 보시면 되나요? 물론 가격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9.5%면 정말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애플이 먼저 과거에 해냈죠.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깔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거의 온 디바이스로 만든 게 애플이고, 그죠? 그거를 결국 나중에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시켜낸 것도 애플이고, 그래서 지금 딱 애플의 이 구조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절반, 소프트웨어가 절반,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AI도 분명히 그걸 저는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경쟁으로 들어오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그 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율주행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거죠.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죠? 그게 전기차, 로봇, 그죠? 근데 그 전기차와 로봇이 다 AI를 활용을 하겠죠. 그 서비스로 또 연결을 시키겠죠. 이게 이 두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싸움입니다. 생태계 싸움으로 예. 보면 되나요? 네. 이건 싸움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호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거는 컴페티티브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점 시장은 정말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 성장이 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발전이 별로 없어요.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근데 올리가폴리 스트럭처일 경우에 가장 저는 성장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뭐 대형주를 다 던지고 뭐 다 경기 민감주 아니죠. 금리 민감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죠. 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생기는 빅 이벤트인데. 피봇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금리 올렸고 높은 데 유지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떨어뜨린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중을 20% 정도를 가져간다.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버리고 이쪽 100%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주택 건설, 뭐 금리 민감 쪽에서도 비중을 지금 다 더해 보시면 30%예요. 그리고 뭐 가치주로 보더라도 한 20% 정도는 가져간다라는 거죠. 또 중소형주로만 놓고 보더라도 한 20% 정도는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너무 좀 급격하게 바꾸시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또다시 베팅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본부장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네.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주식 비중 100%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레커멘데이션은 네. 추천은 8대입니다. 계속해서. 현금이 2인 거예요? 아니, 채권이 2인 채권이. 거예요? 아, 예. 8대2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자산 배분은 6대4잖아요. 계속해서 8대2 얘기를
바꾼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주식 쪽으로 계속 좀 더 베팅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분위기네요.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거고요. 이제 완전히 뭐 밸류에이션이 다 반영이 됐다 또는 이익 증가율 자체가 두 자릿수에서 이제 완전히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 뭐 요렇게 될 때 이때는 저희가 아마 6대 4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은 적어도 올해와 내년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얼마나 수익이 들어왔느냐,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냐, 어느 정도의 또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느냐. 사실 오늘 못 짚어본 부분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죠. 후보 간 대선 토론 이후로 또 우리 피보천에 본부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의견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1부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